네, 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고 무섭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서 긴급 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6%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오후장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유난히 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4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코스닥도 우려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또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거의 코로나 때 수준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8월에도 굉장한 또 패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장 정말 어떻게 해답을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HTS가 조금 멈춰 있기는 한데요. 안 열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미 좀 많이 내려와서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외국계에서의 수급 주체가 어딘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물 매수, 누적 매수량이 마이너스 5조 수준에서 이제 2조까지 올라오면서 2,600, 700선을 뚫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5조까지 늘어나면서 2,800대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누적 매도량이 아직도 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선물의 매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8,2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선물의 매도량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룸은 2조 5천억 정도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인이 오늘 1조 3천억 정도 던지는데 이게 외국계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4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미국계가 한 8조 정도, 그리고 영국계가 한 1.5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토탈 9.5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삼성전자에서 5조, 6조 정도가 들어온 거에서는 5천억 정도밖에 이탈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 단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에서는 3조 이상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일 이제 장중 집계를 좀 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매도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한 6,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1,100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토탈 7,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전체에서는 절반 정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아직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급 물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더 나올 수 있고요. 선물에서도 한 2조 5천억 정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오늘 PMI 지수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왜? 지금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2.89인데 요게 시작할 때 1.6%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에서 미니 나스닥 선물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데이장에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켜보시면은 프리장에서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장에서 이제 블랙웰 칩 자체가 연기가 되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에 대한 주식을 절반 이상 좀 매도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되돌림이 바로 나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샤메 법칙이라든지 이따가 좀 시간이 든다면 제가 이제 BLS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허리케인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확인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게 갑자기 골디락스에서 경기 침체 부분이 확 커졌다라는 점, 그리고 GDP가 2.8에서 2.5로 수정치가 또 하향 조정된 점, 근데 이제 고용에서 실업률이 4.3이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경기 자체가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경기 자체를 조금 뭔가 물음표가 생겼다,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 하락에 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확인해볼 이슈들도 많지만 그만큼 아래 공포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 걱정이 크고요. 여기서 수급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가 조정 우리 더 염두해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우려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변동성에 이제 장세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해외 증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동발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상황들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쉽게 좀 줄어들지는 않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일단 갑작스럽게 폭락장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회복 국면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의 경우는 어떤 글로벌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 기대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의 경우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 매도세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종목끼리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은 여기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전략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매수에 좀 동참하기보다도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보다도 지금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 한 번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7% 가까이 내립니다. 코스피도 거의 뭐 7% 가까이 2,490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뭐 7% 하락하면서 724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역대 하락 순위로 봤을 때도 전일 대비해서 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2020년 3월 대비해서도 지금 상황이 더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도 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섹터는 없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은 손절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 타이밍 잡는 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난세 영웅을 꿈꾸면서 담아볼 만한 종목이나 섹터는 없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 역사가 좀 증명해준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좀 눌린 산업군들이 아무래도 좀 그 대표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늦게까지 좀 대형주 단에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뭐 조선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핵심 키를 무조건 이 종목은 이 산업은 올라갈 거야 라고 보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펀더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좀 같이 끌려 내려간 산업군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이제 외국인 수급 집중도가 됐었던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방산 그리고 변압기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계 수급이 좀 가장 늦게 나간 쪽이 방산과 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산업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큰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한번 중국 쪽에 다 뺏기긴 했지만 암모니아선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 수주 잔고도 여전히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27년에서 28년까지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보면은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치면 또 2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클락슨 이제 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수주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조선가가 높은 상황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조선업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겠죠.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이제 운임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국제회사기구에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신문 보시면 금융적인 지원들을 상당히 좀 개선해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산업군들은 뭐 수주 잔고도 튼튼하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은 외형 성장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매력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바닥을 확인을 하고 접근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시점이라면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4조량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룸이 2조 5천억 정도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술주적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거래일에 반도체 또 한 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로 수급 집중이 워낙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너무 빨리 예단하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저점 매수라는 말도 쏙 들어갈 것 같고요. 바닥을 우리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내려가고 있고, 이제는 지지선도 뭐 많이 깨진 상황이죠. 김진경 본부장님, 원래 증권가에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장 출발하기 전에 한 2,600선 정도 지지 라인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걸 빠르게 깨다 보니까 2,500까지 다시 수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깨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2,490선 거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매수 관점보다도 뭔가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뭔가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는 물론 밑에서 줍줍을 하자 이런 전망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무섭게 하라고 하게 될 경우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 상황에서 뭔가 투매를 동참을 하기에는 이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만큼의 손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차차 확인을 해 나가는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바닥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더 줄어들 때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에도 좀 부담되고, 여기서 투매를 하기에는 그만큼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게 하나의 또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또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큰 폭으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의 기회를 위해서 지금의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기다릴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때, 시그널 포착될 때 움직여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발 아래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다 미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경기 침체가 확인될수록 금리 인하 시기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창원 본부장님, 9월에 빅스텝의 금리 인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빨리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들 보여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빅스텝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연내 3회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에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9월 달에는 88%에서 92%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나머지 이제 11월과 12월이 60%대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까지는 5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높게 올라온 상황이고, 이게 한 번에 당기면 좀 안 좋은 게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 좀 화면이 보여진다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드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던 계기가 강력한 GDP와 이제 완전 고용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부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요번에 허리케인이 목요일 날 먼저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고 연속 이제 2주짜리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4주짜리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모두 다 실업률이 좀 확대가 됐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았냐면은 이번 달에는 허리케인에 대한 이런 영향이 있어서,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어서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단, 고용에 대한 수요단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노동부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업자가 있었던 부분에서의 퍼센테이지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부분이 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떠한 뭔가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PMI 지수 안에서 세부 지표를 봤을 때 고용 부분이 확실하게 많이 떨어진 것도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샤메 법칙 뭐 좀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요번에 이제 샤메 법칙이 0.53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샴을 개발한 이 교수가 이 블룸버그 통신에 나와서 이전과는 조금 수치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거 역사를 보시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 0.53이라는 0.5라는 인디케이터를 넘어갔을 때 부담감이 좀 생겼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데이터상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금일 만약에 서비스 쪽에서 PMI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고용 부분이 좋지 않으니까 거기 좋지 않겠죠. 그러한 기조로 넘어가게 된다면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뒤집을 만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했었던 엔비디아에서는 블랙웰이 연기가 되면서 사실상 분기 실적이 약간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M7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반영이 된 현 시점에서 이걸 뒤집을 만한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을 요인을 잭슨홀 미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 나올 만한 게 잭슨홀 미팅,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일정으로는 8월 28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달 넘게,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이 물음표를 지워야 될 텐데 그게 잘 지워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화도 다시 가치가 올라갑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우선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시장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에 부담을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본 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제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금 이 엔화가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실제로도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엔저 장기화가 미국 경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 엔화 쪽으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 엔화에 따른 변동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엔화의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이 미국 대선 전까지의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전망으로 나오기에는 이제 BOJ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엔화가 또 상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부담감이 또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뭔가 좀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은 당장 어떤 회복 국면을 돌아서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국내와 해외 좀 나눠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러 이슈들 나옵니다. 계속 악재가 더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AI 칩에 결함이 있었다. AI 거품론, 거기다가 엔비디아, 인텔 이런 종목들이 다 밀려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꺾이면서 우리 IT 투톱도 힘을 영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IT 투톱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켜봐야 될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매수 8만 원대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8만 원이 또 깨지면 거기서 사면 또 이제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저점 더 체크해 봐야 되나요? 네, 이거 지난주 같은 시간대에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은, 미국의 기술주가 눌렸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는 버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프리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97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다 깨졌죠. 추세적으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120선까지 좀 깨진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20선 이탈됐죠. 근데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올라올 때 20선을 이렇게 기울기가 깨면서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긴 즉슨 좀 단기 투매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뭐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끊어지게 된다면 단기간으로는 좀 기간 조정을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로 갈 텐데 과연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가 핵심이죠. 근데 엔비디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브로드컴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액면 분할 시작을 했고 지금 다 상승폭 다 반납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잖아요. 보시면 오늘 프리장에서 15%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0선 이탈되고 이전에 상승 나왔던 상승갭까지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만 반등이 나오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다면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만드는 요인도 이제 7월 21일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좀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차트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워낙 강했었던 종목군들이고 그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걸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개인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전거래일 그리고 전전거래일까지 합해서 1조 5천억 원을 이미 썼어요.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매일 1조 5천억, 뭐 2조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많은 물량들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투매가 나오고 있다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방이 나오기 직전에 신용에 대한 비율이 20조가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20조에서 이 정도로 하락이 나오면 보통 16조까지 신용잔고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한 2조 정도는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물량들을 과연 어디서 받아줄까?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미국장이나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신용 반대 물량을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될 거라는 거고 이 하락폭이 컸었던 게 지난주 금요일부터니까 D+2라면 화요일부터 다시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가 이틀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물량 나오는데 이렇게 더 빼버리면 담보 비율이 맞추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팔아도 담보 비율 안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것까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하셔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9.6%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72,000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거의 처음 보는 등락률이 아닐까 싶을 수준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반등이 안 나오는데 우리 증시에서만 반등이 나와도 그것도 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반등이겠지만요. 자, 그러면 지금 IT 투톱이 워낙에 못 가다 보니까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하방 VI가 막 발동이 되고 있어요. 김진경 본부장님, 이거 소부장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되나요? 왜냐면 IT 투톱이 잘 가야 이쪽도 가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요 이 IT 관련주들, 이렇게 소부장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또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과도하게 또 낙폭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가격 매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경우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세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향들이 쉽게 또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업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른 흐름들이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은 잦아들어야 국내 증시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을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해서 혹시나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경우는 진입보다도 조금씩은 분위기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때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또한 호재보다도 또 악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또 어떤 실망감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좀 지켜보자. 그냥 조금씩은 현금을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나서 그때 전략을 세우셔도 늦지 않으시니까는요. 물론 불안감들이 지금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관망을 하고 나신 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요 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일단 살펴만 보자, 지켜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김진경 본부장님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뭔가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호탄이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물음표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분기에 이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뛰어넘는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선반영이 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의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분위기를 뭔가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보다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최신 제품이라고 알려진 블랙웰의 경우가 설계 결합으로 지금 일정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시선이 또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들이 또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부분보다도 엔비디아가 얼마나 이 블랙웰의 경우는 이제 결함을 빨리 잡는지가 추가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블랙웰의 경우는 앞으로 좀 어떤 소식들을 들고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 AI 분야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는 이 추가적인 AI 수요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제 실적에만 너무 좀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결함에 대해서는 우려감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도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 또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우리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수의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저희 오늘 오후장 계속 빠집니다. 코스피 7.4% 내려갑니다. 2,477선. 거의 장중에 19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게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네요. 지금 너무 급격하게 이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포인트 계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78% 이러다가 8%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좀 무섭긴 합니다. 718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반도체 쪽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도 이제 희망을 갖기가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약 바이오는 뭔가 다를까요? 이 부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7월에 그래도 시장에서 많은 또 선방을 해줬던 게 제약 바이오였고요.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나온 게 이쪽이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그래도 제약 바이오는 좀 괜찮을까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네. 8월에도 믿을 수 있는 쪽인가요, 이쪽? 저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까지 모멘텀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ADC 지형부터 시작을 해서, 각 회사들, 뭐 알테오젠과 뭐 HLB 등등등, 뭐 FDA 승인 결과치도 뭐 8월 말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오늘 이제 핀비즈에서 섹터맵 보시면 피바다이기는 하지만 뭐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주와 이제 M7을 기반으로는 좀 많이 빨간색이었지만 나머지 헬스케어 부분은 대부분 좀 초록초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모멘텀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회복도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 업체들부터 상당히 좀 모멘텀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투신 자체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을 좀 나올 수 있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처럼 지수가 이렇게 과하게 빠질 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코스닥에서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거래 대금이 최근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 거의 육박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11조, 12조 수준 나오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한 9조대로 떨어졌고 최근 한 2주 전부터는 거래 대금이 7조 자체도 잘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수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일부 이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도합했을 때도 3천억, 2천억을 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금일은 좀 그나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코스닥은 또 반대 신용매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 코스닥은 이 거래일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단기 투심이 무너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잘 반영을 해보시면서 바이오를 바라보실 좀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중요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거든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쪽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 다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일정 대기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관련주로 올라온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올라온 이유도 살펴본다면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이렇게 일라일리라든지 뭐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국장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사실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실적 발표만 바라보고 섣불리 매수를 하기에는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게 주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시는 것보다도 이미 주가가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좀 대응보다도 조금은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체크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미 뚜껑을 열고 난 뒤에 또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 좀 더 관망하시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시나 이쪽도 우리 손을 뻗기에는 약간 무리 있어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이 폭락장에서도 그래도 방산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성하이텍 지난주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아래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12%대 강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휴니드가 오늘 24% 가까이 급등, 여전히 장대 양봉 유지하고 있고 뭐 스페코나 한일 단조 이러한 종목들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여기 봐야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중소형 방산주 지난주부터 해서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일정에 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꾼들 중에 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기엔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당일에야 뭐 초반부터 만약에 현금 있으셔서 베팅을 하셨다면은 수익을 보셨겠지만 지금 오후장에서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다가 만약에라도 시장 미장이 반등 나와서 뭐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급락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테마주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산업 쪽으로 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억지로 좀 같이 끌려 내려간 그런 탄탄한 종목군들의 주식 수를 늘려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이야 뭐 하루 이틀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테마주를 사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수익 보고 그 돈 더 모아서 좋은 종목 사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종목군들 중에서 고작 50 종목이 안 올라요. 지금 44종목 중에서 네. 한 열 몇 종목 안에 내가 트레이딩을 들어간다라는 건데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좀 최대한 지양하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도 우리 트레이드 하기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 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양시장 합쳐서 지금 50개도 채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들의 숫자가요. 코스피 여전히 7.6%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심각하네요. 8% 어느덧 8이라는 숫자 결국에 보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김진경 본부장님. 일단 코스닥 지수 지금 8% 이상 내려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분간 지금부터 거래가 중지된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경 본부장님, 지금 시장에서 우리 안전자산이나 방어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금값 많이 올라갔는데 이미 늦은 건지, 방어주도 사실 지금 투자해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상황만 놓고 보기에는 방어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투자에도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뭐 배당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밸류업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경우는 뭔가 투자의 개념보다도 좀 리스크 방어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극대화를 하기 위한 전략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또다시 어느 정도는 좀 가격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물론 매수를 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이 시간을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지나가기까지는 조금씩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높은 종목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뭐 방어주가 됐든 성장주가 됐든 뭔가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조정 시대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바닥을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방어주의 경우 일단 국제 정세가 워낙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 방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뭐 투자의 관점보다도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주에만 살펴보자라는 관점보다도 방어주와 어떤 좀 성장주 그리고 어느 정도 납폭 과대가 된 종목 좀 더 골고루 상황들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참 시장에서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오늘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첫 출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투자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힘내셔서 오후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닥의 하창원 본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